그래도 누가 안 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대기 파트인데, 자, 엄밀히 얘기하면 대기 파트에서도 해수가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 돼. 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태풍이나 온대 저기압이나 특히 태풍 같은 거는 발생 지역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댔냐? 열대 저기압을 부르는 태풍. 위도 5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댔죠? 왜 해상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만큼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대 해상에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해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첫 번째는 표층 해수와 좀 이따 심층 해수로 나눠질 거야. 자, 표층 해수랑 심층 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층 해수만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표층 해수만 봐도,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부터, 물론 지구과학에서도 많이 다뤘겠지만 통합과학 때부터 엘니뇨 라니냐 현상들 많이 공부했었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페루 지역부터 동오스트랄리아, 여기랑 저기 위에 인도네시아까지 뭐 여기 해가지고 무역풍이 어느 정도 불기 때문에 그 무역풍의 영향으로 해수, 표층 해수가 많이 일로 간댔잖아. 그래서 얘 연직 분포를 보면은 따뜻한 해수가 원래가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있으면 따뜻한 해수의 양이 이렇게 된댔죠.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좀 더 많아져. 그 이유가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해수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표층 해수는 무조건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수라는 게 어떻게 영향권이 있는지, 또 연직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첫 번째, 자, 전 지구상에서 봤을 때 일단 이게 해수의 평균 온도거든. 평균 온도의 선,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선을 등온선이라 하죠. 자, 등온선을 잘 보면 특징이 뭐니? 특징 첫 번째, 일단 그 지역의 위도와 비슷하게 가로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가로선으로 많이 나오냐면 대양의 중심부에서는 가로선이 많이 나와요. 대양의 중심부에서는 가로선이 많이 나와. 근데 약간이라도 대륙에 붙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가로선이 잘 안 나오죠. 그게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해수와, 즉 물과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이야. 여기는 비열이, 육지는 굉장히 작잖아.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변한다고. 여름철에 뜨거우면 온도가 쫙 변하고 겨울철에 추우면 온도가 쫙 변하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곳에는 등온선이 약간의 수직적인 분포를 그립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분포를. 대신에 대양의 중심은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온선의 간격이 약간 수평적으로 나오면은 바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온선이 약간이라도 수직적인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대륙에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일단은 잘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연직 분포를 보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눠진 건 다 알 거야. 자, 일단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혼합층이 두꺼운 지역도 있고 얇은 지역도 있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예. 지금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심해층이 시작되는데,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합층이 두껍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이만큼이고, 심해층이 이렇게 됩니다. 뭐 고위도는 혼합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니? 저위도랑 중위도에서 누구 위도에서 뭐가 세다?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두껍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럼 중위도에서 왜 바람의 세기가 세냐? 왜 바람의 세기가 세? 자, 오늘 배울 거지만 우리가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보면은 0도부터 30도, 60도, 90도까지의 대기 대순환 모델이 있죠? 이거 모르는 인간들은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0도부터 30도까지 부는 바람과 순환 이름은 뭐냐?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 무역풍이 붑니다. 자, 그 위에가 무슨 순환이고 무슨 바람 부니?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 여기서 부는 바람이 뭐다? 편서풍이 붑니다. 자, 그럼 제일 위에가 무슨 순환이고 무슨 풍이 불어? 극순환이라고 하고, 어떤 풍이 분다? 극동풍이 분다.
자, 근데 무역풍은 뭐 무역풍이라고만 얘기는 하지만 얘도 결국은 동풍 계열이에요, 동풍. 그래서 얘는 동풍 계열이고 가운데에 낀 편서풍만 서풍 계열이다라고 하고 여기선 꼭 외워야 돼. 바람의 방향을 꼭 외웁시다. 너네들이 책을 보지 않고도 여기서 바람의 방향을 외워야 된다. 자, 일단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표층순환이랑 이게 다 연계된단 말이야. 지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표층순환은 바람 때문에요. 그럼 이 바람의 방향을 외우면 표층순환의 바람도 방향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여기에 가장 제일 중요한 아열대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방향이에요. 북반구 기준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이런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요 바람이랑 요 바람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낀 바람만 다르고 아래쪽과 위쪽은 똑같아요. 이걸 연결시켜주면 이런 순환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왔잖아. 이러니까 시계 방향의 아열대 순환이 생성된다 라고 기억을 합시다. 이 그림을 우리는 지구의 밖에서 본 그림이잖아. 그럼 지표면 기준에서 본 그림도 알고 계셔야 돼. 지표면 기준에서 0도 부분, 30도 부분, 60도 부분, 90도 부분. 자, 먼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느 위도에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0도가 적도 지역이 90도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무조건 많이 들어와. 왜?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기 때문이야. 자, 이런 표현도 이제 너네 수능을 준비하는 인간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태양은 너무나 커. 거의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크니까. 지구가 되게 조그만데 이걸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태양빛이 여기는 거의 이렇게 사람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머리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들어올 거고 여기서는 사선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럼 얘가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얘는 요만큼의 이제 태양 면적에 대한 그림자가 생길 건데 얘는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얘는 옆에서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우리가 하루 중에라고 생각한다면 태양이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시점이고 이 시점은 약간이라도 태양이 약간 사선에 떠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요만큼의 면적만 이 태양 복사에 그냥 들어올 건데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다 태양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된다고. 근데 극지방에 있는 사람이 느낄 때는 태양이 지금 여기에 떠 있단 말이야, 옆에. 옆에 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거의 해가 질 때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100이라고 봐봐. 얘도 태양빛이 100, 얘도 100이에요. 어떤 뭐 위도든 상관없고 태양빛은 100인데 여기는 이만큼의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만큼의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만큼의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건 같은 면적당이야. 자, 여기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오겠냐? 여기겠지. 여기는 이만큼 면적에 100이 들어오는 거고 여긴 이만큼 면적에만 100이 들어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가열돼. 뜨거운 공기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그 다음 90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추운 공기, 차가운 공기는 대류 현상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그럼 이게 순환이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좋아.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딱 좋은데 못 가. 가다가 수렴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가다가 발산하는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가다가 내려오고 순환이 한번 일어나고 얘도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서 순환이 한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고 요 순환이 극순환이에요. 근데 가운데 낀 거는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얘가 내려갔고 얘는 올라갔잖아. 연결시켜줘야 돼. 얘는 내려갔고 얘는 올라갔으니까 연결시키려면 일로 간 다음에 일로 가야죠. 이걸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 그래서 페렐 순환만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들리 순환이나 극순환은 다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도 직접적인 순환. 다시, 간접 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지구의 자전 효과 때문이야.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순환세포 모형이 만들어진 거야? 3개의 순환세포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3개의 순환세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자전을 안 하면 올라간 게 그냥 내려와서 1개짜리의 그냥 통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자전하면 3개인데, 자전을 안 했을 때 2개가 아니야. 자전을 안 하면 그냥 1개짜리야, 1개짜리. 자전을 안 하면 하나. 자전을 하기 때문에 3개짜리 순환세포 모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느낄 때 봅시다. 우리는 지구과학 1은 지상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면에서 느끼는 바람만 얘기합니다. G2에 가면 이제 위에 거의 바람을 기압경도력이라는 걸 해가지고 배울 거야. 그건 나중 일이니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의 위도에 느끼는 바람과 요 지역에 느끼는 바람의 위도가, 바람의 방향 봐봐. 내려왔으면 옆으로 오고 내려왔으면 옆으로 오고. 그래서 이거랑 이게 바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랑 이 바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바람만 반대지. 그래서 이 바람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이랑 요 지역은 둘 다 동풍 계열입니다. 동풍 계열. 근데 요 지역만 반대이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요렇게는 잘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그린 게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0도 지역이 더 대기가 두껍고 90도 지역의 대기가 얇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상승 기류죠. 원래 기류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지. 얘는 압축되는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원래 기층보다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기층이 더 얇고 0도 지역의 기층이 두껍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등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가 적도, 여기가 90도, 여기는 북반구고 여기는 남반구라고 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세로 축은 에너지의 크기예요. 0도 지역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요. 90도 지역에서.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치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도 비슷한 현상이 나와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위도별로 굉장히 불균등됩니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균형되지 않아요. 0도 지역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많아, 실제로.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안 나죠.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도 0도가 제일 최고 지점은 맞아. 자, 근데 어찌됐든 요 지역에 대한 에너지는 뭐니?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거고 지구 복사는 나가는 거야. 그럼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가 남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지역은 들어오는 건 얼마 없는데 나가는 게 많아.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이건 뭐 통합과학 때부터 했던 거야. 이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 보내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방법,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 이걸로 보내줘. 근데 이 2개로 내가 안 된댔어, 저번 시간에. 이걸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에너지를 보내주는 방법이 뭐다? 태풍이라고 그랬죠. 태풍이 그래서 에너지를, 위도별 불균형을 균형짓게 해주는 마지막, 태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발생 빈도는 1년에 몇 개 발생한다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태풍의 발생 횟수가 많아진다. 이렇게까지는 외우셔야 돼. 야,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이 중위도니까, 중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딱 좋은 환경. 거기가 우리나라 지역 주변입니다. 대신 얘를 열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위쪽으로 보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위도입니다. 그래서 중위도는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예요. 에너지 수송량 최대. 단 어떤 에너지 수송? 방향이 중요하지.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입니다. 동서 방향은 의미가 없어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북쪽이나 남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중위도는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빨리 많이 보내주니까 그만큼 바람의 세기가 세야 돼요. 그래서 중위도가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세면 혼합층이 두껍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는 에너지가 바람의 세기가 그닥 세지 않기 때문에 바람 세기가 약하니까 혼합층이 얇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근데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의 정의를 수온 약층이라 하거든. 자, 일단 수온 약층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의 정의를 수온 약층이라고 해. 그럼 수온 약층은 일단 이 두 가지 표현 알아야 돼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 다음 수온 약층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 또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일단 저위도보다는 중위도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 그죠? 그래서 저위도는 굉장히 얕은 곳에서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됐는데 중위도는 좀 깊은 곳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바람의 세기 때문에. 중위도는 바람의 세기가 세니까 혼합층이 두껍잖아.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어지는 깊이도 깊어요. 자, 근데 수온 약층의 두께라고 봅시다. 두께라고 보면은 중위도랑 저위도가 어떠냐? 이게 두께죠. 이게 두께야. 중위도나 저위도의 수온 약층의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누가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되어 있냐 이런 표현이 잘 나와. 그럼 발달되어 있다, 발달되지 않다는 뭐로 비교하는데? 근데 그래서 수온 약층의 정의를 얘기한 거야. 수온 약층의 정의는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 여기가 수온 약층의 정의입니다. 그럼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뜻은 온도 변화가 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위도라고 할 거야? 고위도라고 할 거야? 중위도라고 할 거야? 저위도입니다. 왜? 저위도는 25도씨 근처부터 시작해가지고 5도씨 근처까지 온도가 변했단 말이야. 그럼 온도 변화 폭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중위도는 온도 변화량이 이거밖에 안 돼. 저위도가 온도가 더 많이 변했죠. 그걸 우리는 수온 약층이 더욱 발달되어 있다는 표현을 쓴다고. 이런 표현 정도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 건 없어요. 이건 뭐 별 중요할 거 없어.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염분. 뭐 전 세계 표층 염분이 35 PSU 정도가 이제 평균값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에 이제 염분이라고 얘기하면은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말 그대로야. 염분 비일정의 법칙. 자, 일단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많이 얘기할 건데 동해바다랑 동해바다랑 뭐 서해바다, 황해바다 뭐 똑같아? 동해바다랑 서해바다 중에 어디에 염분이 훨씬 높냐? 공부했던 분들은 아셔야 돼. 무조건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기가 염분이 높아요. 어디? 동해바다가 높아요. 왜? 황해바다, 서해바다는 우리나라의 한강물이 다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라는 게 유입이 되면 염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분이라는 건 일단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kg 속에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이에요. 단위는 PSU라고 하지만 이게 퍼밀이라고 해가지고 천분입니다. 천분위. 즉 1kg 중에 몇 g이냐, 요게 PSU라는 단위예요. 중요할 거 1도 없어. 대신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담수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계절인지 중요하지 않고 동해가 무조건 염분의 양이 많아요. 얘는 염분의 양이 적어. 그러면 쌤, 염분의 절대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달라질 수 있지. 달라질 수 있어요. 단 염분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 염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 요 비율이 있죠. 염화나트륨 1등, 염화나트륨 몇 등, 이 비율은 어디나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 똑같다는 거야. 다시 염분의 총량은 여기가 높지만 염분의 비율은 여기나 여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해바다, 서해바다 좀 이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할 건데, 염분 그래프를 딱 주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어. 염분 그래프를 주고 계절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당연히 온도, 수온과 염분에 대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온도를 주면 쉬워. 계절이 무조건 2월 아니면 8월이거든. 뭐 이제 뭐 6월, 10월 그런 거 안 줍니다, 이거. 2월 아니면 8월이니까 얘는 어떤 계절, 얘는 어떤 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겨울이고 얘는 여름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온에 대한 걸 주면 그냥 온도가 낮게 유지되면 겨울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여름이야. 그럼 쌤요, 어느 정도인데요? 니네 우리 8월 달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역에 온도가 몇 도까지 가냐? 그냥 오늘 날씨가 몇 도냐? 그럼 30 몇 도 이렇게 되잖아. 해수의 온도도 무조건 20도가 넘어갑니다. 바닷물의 온도 자체가,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다 표층이에요, 표층. 여기도 봐봐. 저위도는 존나 더운 곳이잖아. 이렇게 더운 곳은 표층 바닷물이 그 25도야. 존나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20도 넘어요. 20도 넘어. 근데 여름철이면은 엄청나게 덥지만 겨울철은 춥죠. 지금도 밖에 막 영하래, 몇 도래며. 그럼 당연히 물도 온도 변화가 심하진 않지만 같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 겨울철 되면 10도가 안 됩니다. 뭐 4도, 5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 주변이 20도다. 그럼 무조건 여름이에요. 4도다. 그럼 무조건 겨울이야. 이건 쉽다고. 대신 염분을 주면은 이게 짜증나는 거야, 염분. 자, 염분을 주면 여기랑 여기는 비교할 수 있다고. 어느 계절이든지는 얘가 높아요. 근데 2월인지 8월인지 가렸어. 그걸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맞출까? 만약에 두 개를 줬대. 2월 거랑 8월 걸 두 개를 주고 니들이 2월 거, 8월 걸 맞춰야 돼. 그럼 뭘 비교해야 돼? 2월이 높을까, 8월이 높을까? 동일 지점에서. 동일 지점에서 2월이 높아, 8월이 높아? 무조건 8월이 낮아요. 염분이. 왜 낮을까? 이건 우리나라 지역적인 특색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1년에 내릴 비의 3분의 1이 옵니다. 3분의 1이 와. 그 장마 같은 게 지면 엄청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다고. 다시 강수가 집중돼. 비가 오는 게 바닷물이 비로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담수죠. 당연히 여름철은 담수의 유입이 많습니다. 대륙에서부터 유입되던가 아니면 그냥 바다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겠지. 그래서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비교하던 간에 8월이 2월보다 염분의 양이 무조건 8월이 적어요. 염분의 양이 적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를 준다면은 염분의 양이 더 적은 게 8월이에요, 그냥. 오케이? 자, 근데 제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야. 아직까진 나온 적이 없어. 그림을 하나만 주는 경우. 다음은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2월 아니면 8월에 대한 염분이다.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하나로만 2월인지 8월인지 찾아야 돼. 이건 쉽다고. 온도만 보면 되니까. 그럼 뭘 보냐? 무조건 8월 달에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강물이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황해바다, 서해바다의 염분이 낮게 나타난댔지. 자, 근데 한강물이 서해 쪽으로 나가는 거 맞아. 더욱 충격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 저 짱깨야, 짱깨. 저 짱깨는 한강이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존나 큰 강이 있죠. 그게 어디야? 어디야? 양쯔강 아니야. 양쯔강의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담수도 있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담수의 유입이 있어요. 양쯔강이 일로 흘러다니니까. 그럼 뭘 보냐면 우리나라 밑에 아름다운 섬이 있죠. 제주도. 제주도 지역의 등염분선을 보는 겁니다. 등염분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담수의 유입이 됐으니까 요 지역이 담수가 많으면 염분의 양은 적어요. 염분의 양이 여기가 제일 적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염분선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담수가 유입이 됐다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겨울철에는 물론 여기서도 담수의 유입이 있긴 해.
근데 엄청 많지 않아요. 왜? 비가 별로 안 오니까. 겨울철은 어찌 되냐면은 옆에다 그렇게 겨울철에 제주도가 여기라면 겨울철에는 여기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쿠로시오 해류는 굉장히 빠르고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등 염분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남해 바다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주변에서 염분에 대한 그래프로 한 개로 낸 적은 없는데 내면 짜증납니다 이거. 제대로 좀 유입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기 나왔죠. 봐봐.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지금 여기가 101페이지거든? 자, 101페이지 보면 이건 쉽다고. 표충 수온은. 수온은 2월과 8월 비교할 때 이거 안 준다니까 문제에서. 뭐만 본다. 우리나라 지역 주변 봐봐. 4도라니까. 여름철엔 4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얘 여름이야. 얘 봐봐. 20도가 안 되는 바닷물이 없어. 이것만 봐도 돼. 온도는. 근데 염분이 짜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8월 달엔 우리나라 한강물의 유입도 있지만 양쯔강의 유입이 존나 많다니까. 그래서 제주도 부분에 이런 식의 등 염분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8월이에요. 근데 겨울철 봐봐. 쿠로시오 해류의 유입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런 식의 등 염분선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만으로도 몇 월 달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면 일반적인 유형은 이거 2개를 줘요. 근데 이렇게 주면 쉬우니까 이거 2개를 줘. 그래서 8월과 2월에 아무 때나 줘. 8월과 2월에 대한 염분이나 수온 변화로 몇 월 달인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고 뒤로 넘어갈게. 자, 염분에 대한 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배운 거 다 표층 염분이랬다. 심층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아직 연계하면 안 돼요. 표층은 무조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에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자, 요게 증발이 많이 되거나 강수가 많이 될 때 염분의 양이 좀 많이 영향을 받거든. 자, 여기도 보시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증발이 굉장히 많이 됐고 강수는 얼마 안 됐다는 거지. 그럼 그 지역에 증발된 게 비로 내린 것보다 많아요. 그럼 염분의 양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증발된 것도 그냥 물이고 강수된 것도 그냥 물이에요. 그럼 그냥 물이 100이 증발돼 가지고 50만 비가 내렸으면 50이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 50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증발이 많이 됐으면 염분의 양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내 색깔 다르게 해줄게. 요게 증발량이래.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강수량이에요. 자, 보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0도 먼저 볼게. 0도는 이게 강수량이거든. 그럼 강수량은 존나 많아. 근데 증발된 양은 별로 없어. 그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거의 마이너스 값이죠. 이렇게 되면 증발된 것보다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럼 염분이 높겠니 낮겠니? 낮겠지.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플러스 값으로 크면 염분이 높아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작으면 염분도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과 염분 값은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이게 염분인데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요거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염분이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왜? 중위도는 보시면 증발된 양이 많은데 비가 된 게 별로 없거든. 중위도 지역은 증발된 게 더 많고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큽니다. 그래서 염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요 그래프를 좀 너네가 요 그래프나 꼭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다. 봐봐. 적도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볼게. 적도가 여기야. 그럼 이 정도가 반이죠. 잘 보시면 북반구입니다. 남반구요. 자, 강수량은 요 그래프고 증발량은 요 그래프요. 딱 보면
증발된 양이 약간 대칭 구조긴 해. 강수된 것도 대칭 구조긴 한데 완벽하게 대칭이 안 되죠. 그럼 증발량과 강수량이 왜 완벽히 대칭이 안 될까? 북반구 남반구가. 북반구 남반구의 해양의 면적과 육지의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대칭이 안 나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너네한테 뭘 내냐? 이거 안 줘요. 띡 가려. 그리고 반쪽짜리 한 개 딱 줍니다. 그리고 이게 X다 하고 니들이 맞춰야 돼. 위도가 80, 0 이건 안 가려.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가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맞춰야 됩니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뭐 어떻게 맞추냐? 일단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온다는 건 여기서 진짜 잘라요. 여기서 진짜 잘라가지고 너네가 이 정도만 풀면 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봐봐. 가운데 자르면 이게 남반구거든. 남반구는 기준을 봤을 때 20도 정도에서 증발량이 최대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줄어드는 값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북반구 기준에서 봤을 땐 20도에서 최대값이 안 나오고요. 약간 더 가운데 10도 정도에서 증발량 값이 최대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프로 나올 때가 있고 지멋대로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그래프라면은 남반구에서는 증발량이 20도에서 최대입니다. 근데 북반구에서는 10도에서 증발량이 최대야. 이거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 더 쉽게 풀려면 0도 잘랐을 때 북반구에서는 최대값의 강수량이 0도보다 더 뾰족이가 위로 옵니다. 북반구에서는. 근데 남반구에서는 0도부터 계속 줄어요. 강수량.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준 다음에 여기가 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됐고 강수량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북반구는 어떻게 된다고? 북반구는 최고점 찍은 다음에 내려온다고. 근데 남반구는 어떻게 된다고? 남반구라고 치면은 그냥 내려온다고. 강수량. 뾰족한 점이 0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북반구는 더욱 찌르고 내려온다니까? 남반구는 없어.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야. 이거 짜증나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가리는 문제 유형에서는 증발량, 강수량을 봐도 되고 증발량을 봐도 되고 강수량을 봐도 되고. 근데 강수량을 보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북반구 기준에선 한번 뾰족하게 찌르고 내려온다고. 남반구는 찌르는 게 없어.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옵니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깁시다. 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이제 등 연분선이거든. 말 그대로 연분이 동일한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야. 근데 등 연분선도 특징을 보시면 대양의 중심 부분은 가로선으로 나와요. 그지? 이게 뭐랑 비슷하다? 위도선이랑 비슷해요. 등온선이나 등연분선이나 가로선이 나오는 곳은 대양의 중심부다. 근데 대륙 쪽에 있으면 또다시 약간 수직적인 분포를 부리지. 똑같아. 담수의 유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담수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분포를 약간 부린다. 요것 정도는 아시고, 두 번째, 연분은 중요하니까 기억 잘해야 돼. 대륙 쪽이 연분이 높냐? 대양의 중심이 연분이 높냐? 무조건 대양의 중심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어디에도 36이 없어요. 36은 여기만 있어. 대양의 중심이 연분이 높아요. 마지막 또 외워야 될 거 있어. 태평양과 대서양이 문제에 나와요. 어디에 연분이 높다? 이건 외워야 돼. 그냥 대서양이 높습니다. 대서양은 37구간이 있는데 태평양은 37이 아예 없어요. 대양의 중심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태평양의 연분이 대서양보다 낮아요. 대서양의 연분이 높다. 왠진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대서양의 연분이 태평양보다 높다라고만 외웁시다. 자, 이 정도만 외우면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뭐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에 표층수온과 표층연분 분포를 얘기를 했고,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연분이라는 것과 온도라는 걸로 밀도라는 걸 영향을 받거든. 자, 너네 밀도라는 게 원래 우리 뭐로 구하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건데, 밀도가 크려면 부피가 작아야 되고 질량은 커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에 연계를 하냐면
부피값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온도입니다. 왜? 열 팽창하는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부피가 커져요. 그럼 결국은 나는 부피를 줄이고 싶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일단 밀도가 큽니다. 두 번째, 질량은 뭐에 연계가 되냐? 염분이에요. 내가 아까 염분은 해수 1kg 속에 포함된 염류의 양이라 했잖아. 그럼 물보다 뭔가 미네랄, 염화나트륨 이런 게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염분이 많으면 그만큼 그 지역의 해수의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얘가 커. 그래서 염분이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그 해수의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가장 밀도가 크면 가장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심층 해수는 밀도가 존나게 커요. 심층 해수라는 건 온도도 낮고 염분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수온이 여기 오른쪽 그래프 봐야 돼.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근데 분명히 아까 온도가 낮아야 밀도 크댔어.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아집니다. 근데 염분은 요거 뭐 마찬가지로 그냥 염분이란 값은 크면 클수록 그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커진다라고 하고요. 이걸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려준 게 TS도라고 하는 온도와 염분에 대한 표입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가로축으로 갈수록 염분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 세로축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져. 내가 밀도가 커지려면은 수온이 어떻게 되고 염분이 어떻게 됐느냐? 밀도가 크려면 수온이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돼.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밀도가 커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문제 한번 봅시다. A와 B를 볼게요. 지금 이 지점에서 A 지점은 여기고 B 지점은 여기야. 근데 A 지점과 B 지점이 등 밀도선에 닿아 있죠.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은 밀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밀도가 같은 이유가 다르죠. 왜? A 지점은 염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온도가 매우 낮은 겁니다. 근데 B 지점은 염분은 높은데 온도가 약간 높아. 그래가지고 염분과 밀도에 대한 관계, 염분과 수온의 관계, 밀도가 같을 수는 있어요. 단 만약에 A와 B의 해수를 섞었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섞게 되면은 잘 봐라. 이 중간 정도에 오겠죠. 섞는다는 개념 이거야. 잘 봐. 이렇게 좀 내가 극하게 그려볼게. 등 밀도선에 요 지점이 B고요. 요 지점이 A가 지금 있다고 칠게. 섞는다는 거는 A와 B를 이은 선분의 중앙에 옵니다. A와 B를 이은 선분의 중앙에 와요. 이게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섞게 되면은 이게 등 밀도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등 밀도선은 요리 되겠지. 근데 분명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댔어. 야, 그러니까 특징이 뭐야? 밀도가 같은 A와 B를 섞더라도 밀도가 커집니다. 그 다음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등밀도선 자체가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띄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것들이든 두 개를 섞게 되면 무조건 아주 조금이라도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밀도가 동일한 성질이 다른 두 해수를 섞게 되면 밀도는 일반적으로 커집니다. 같다가 아니야. 밀도 같은 거 두 개 섞더라도 밀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밀도는 커집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뭐 수온, 염분도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용존 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자, 이거 그래프 내신할 때도 많이 얘기했거든? 야, 이 그래프는 해석을 너네들이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지금 이 아래쪽을 읽을 때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고, 위에 쪽은 용존 산소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산소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 일단 경향만 봅시다. 제일 위에가 혼합층, 그 아래가 수온약층, 그 아래가 심해층이야. 그럼 제일 위에는 산소가 존나 많네. 그럼 산소가 왜 많을까?
왜 많아? 제일 위에는 해조류와 같은 광합성 생명체가 많이 삽니다. 광합성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처먹고 산소를 내뱉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적은 것이고 산소가 많은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합성 생명체가 많이 없다가 심해층으로 갔대. 그럼 심해층으로 가면은 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많아질까? 일단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기체입니다. 이게 물에 녹은 거죠. 그래서 용존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용존기체라는 거는 물속에 기체가 녹은 건데 기체가 물에 녹으려면 용해도라는 게 연계가 되죠. 그럼 어떨 때 기체는 물에 잘 녹니? 첫 번째, 온도가 낮아야 잘 녹습니다. 두 번째, 압력이 커야 잘 녹아. 그러니까 심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되죠. 표층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좀 잘 녹는 거예요. 압력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 그래서 잘 녹아. 그래서 얘나 얘가 점점점 잘 녹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표면. 가장 표면에서는 그럼 산소가 많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산소가 많다 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프를 잘 읽어야 돼요. 산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걸로만 읽는 거야. 표층 산소는 6이에요. 6. 이산화탄소는 이걸로만 읽는 거야. 표층 이산화탄소가 적어 보이지만 여기를 읽어야 된다고. 여기를 40이 넘어요. 아무리 산소가 많아 보여도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은 겁니다. 표층에. 표층 이산화탄소는 44야. 표층 산소는 6이고 무조건 넘사예요. 결론이 뭐냐? 언제나 물속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물이든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많을까?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원래 물에 잘 녹는 기체예요. 원래부터. 이런 조건을 떠나가지고 원래부터 용해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어느 지점이든 비교했을 때 양이 많다.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니까 잘 이해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대순환 아까 얘기한 게 요겁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냐? 에너지 과잉량과 부족량 뭐냐?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니엘 세포 모형 아까 했죠? 자, 다니엘 세포 모형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하나짜리의 순환이 된댔지. 대신 이 방향을 기억하세요. 방향. 왠지 너네가 생각할 때는 아, 쌤,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가 부족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렸죠, 이거? 0도고 90도면 올라간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 거에 이게 한 개짜리 순환이잖아. 그럼 너네가 볼 때는 아, 이게 0도에서 90도로 바람이 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0도에서 90도니까 이렇게 위로 가야지. 위로. 근데 여기는 왜 아래로 내려온다 표현하냐? 왜 아래로 내려온다 표현할까? 항상 너네가 보는 이 그림은 너네가 느껴지는 바람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느껴지는 바람은 90도에서 0으로 오는 지역으로의 방향이야. 그래서 90에서 0으로 오는 이 지역으로의 바람의 방향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자전을 하게 되니까 3개짜리의 순환세포 모형이 만들어진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대기 파트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상승기류지. 상승기류면은 저압대가 형성되니 고압대가 형성되니? 저압대야 고압대야?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상승기류니까. 여기는 하강기류네. 하강기류면 무슨 기류가 형성돼? 고압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거. 그래서 여기를 위도 30도 지역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고요. 고압대가 있다는 거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쯤에 굉장히 많은 사막이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요 그림이 나온 거지. 요 그림. 중위도 고압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증발과 강수량 뭐 할 건데 필요 없어. 비가 많이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니까 중위도는. 이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면 당연히 플러스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도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은 겁니다. 이게 다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어느 하나만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적도 지역 봐봐. 적도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굉장히 증발은 별로 안 돼요. 근데 증발이 별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비가 되게 많이 와. 그 이유가 적도는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은 사막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가 다 얘기를 한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구과학에서. 이거 안 외우면 그냥, 내려가, 일로 가. 이거 안 외우면 지구과학 못해. 일단 외우셔야 돼.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구의 순환이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근데 얘가 이제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고, 야, 아열대가 근데 뭔 줄 아냐? 아열대도 있고 열대도 있잖아. 열대는 뭐고 아열대는 뭐야? 아는 게 없냐?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아열대는 열대가 약간 아쉽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 열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열대의 아쉬운 열대 지역이어서 열대 지역이 가운데죠. 이 적도 반류라는 게 열대성 지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여기보다 약간이라도 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열대성 기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열대성 기후.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순환되는 해수기 때문에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여기 얘기했죠? 요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순환되는 게 아열대 순환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오고 요렇게 가는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북반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효과를 받아. 그럼 북반구는 어느 쪽으로 자전 효과를 받는다 그랬어? 해수가 바람 방향에 오른쪽 90으로 해수가 움직입니다. 이것만 외워. 북반구는 내가 수업할 때 뭐라 했어? 하이 히틀러. 이거 왜 얘기했어? 하이 히틀러. 얘기해서 오른팔 90으로 북반구는 갑니다. 다시 바람 방향에 오른쪽 90으로 해수가 움직인다고요. 해수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 바람 방향에 오른쪽 90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해수가 이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저 해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해수의 일단 이름을 먼저 외우시고 북적도. 자, 근데 만약에 대륙이 없다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왜 이래? 가다가 대륙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당연히 올라만 갈 리가 없어. 내려오겠지. 여기 있죠, 요거. 올라만 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볼 건 올라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북태평양 해류가 일로 온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가 오다가 여기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 해류라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륙 때문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대륙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남적도 해류가 가다가 호주의 동쪽에서 충돌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게 이제 동오스트랄리아 해류가 되고 여기 드디어 나왔죠. 여기서 이제 가는 게 남극순환 해류인데, 자, 남극순환 해류는 여기도 남극순환 해류예요. 이것도 남극순환 해류가 가는 길에 대륙이 없죠. 대륙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 이걸 우리가 지구본을 이렇게 동그랗게 본다면 남극 주변을 위로 본다면 남극이 가운데 있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뺑뺑뺑 돕니다. 남극순환 해류가 뺑뺑뺑 계속. 이게 직선으로 간다 이거야. 원래 얘가 다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대륙이 있기 때문에 맞고 튕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지 이거. 남극순환 해류는 어떤 풍의 영향을 받는다. 남극순환 해류는 어떤 풍의 영향을 받는다. 맨날 얘가 왜 얘기하냐면 남극이니까 니는 맨날 극동풍이란다고. 극동풍 아니야. 편서풍이에요. 근데 왜 쌤요? 왜 편서풍인데요? 60도까지가 편서풍이라면서요. 그리 보지 마시고
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겠지. 바람 때문에. 자, 봐봐. 남적도 해류는 어떤 바람 때문에 부는 해수일까? 무역풍이겠지. 얘가 만약에 극동풍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무역풍과 극동풍은 바람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럼 남극순환해류가 극동풍이었다면 이 새끼도 일로 왔어야 돼. 바람 방향으로 해수가 결정되니까. 근데 지금 남극순환해류가 반대란 말이야. 얘랑 반대라는 뜻은 이건 편서풍이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남극순환해류는 무조건이야. 보기 자체 보지도 마. 남극순환해류는 무조건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꼭 기억을 하세요. 쌤 여기만 외우면 돼요? 안 되지. 여기도 외워야죠. 브라질 해류,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가 있죠? 이게 벵겔라 해류입니다. 여기는 멕시코 만류라고 하고 이 북대성 해류라고 해. 북대성 해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여기 다 외우셔야 돼. 못 외우면 안 된다. 이걸 지도 그림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지도 그림으로 외워야지만 이렇게 잘라서 주든가.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줬을 때 너네들이 지도 그림을 외웠으면 아 이게 어디 지역쯤에 있겠구나. 그럼 문제 푸는 게 좀 편하죠. 이렇게 내가 분명히 그거 판구조론 할 때도 얘기했다. 전 세계 지도 정도에 어떻게 된 판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구과학 선택하신 분들은 아셔야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제.